안녕하세요. 온찬일기의 사자엄마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아닌 제가 정말 읽고 싶던 책에 대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책은 배우 김혜자 선생님의 생애 감사해입니다. 책의 제목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슬퍼지기도 합니다. 책 표지의 온화한 미소로 책을 읽는 독자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자면 저절로 위로가 되는 듯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나도 그래왔고 당신도 그럴 거예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책입니다. 이 책은 배우 김혜자 선생님의 연기 인생에 대한 자전적 기록이며 몰입과 열정, 감사와 기쁨, 그리고 국민 배우, 국민 엄마라는 명성 이면에 불가해한 허무와 슬픔에 대한 생애 무대 위 고백입니다. 제가 책을 읽으며 받은 따뜻한 위로가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라며 담담하고 정성스럽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의 대본에서 우리 모두는 배우. 배우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며 모두 반대했지만 아버지는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배우의 한마디는 어떤 정치인이나 학자 못지않게 영향력이 있다. 찰리 채플린을 봐라. 웃기는 짓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아니? 좋은 배우가 되거라. 좋은 배우가 되면 톨스토이나 셰익스피어처럼 세상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라.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라. 초등학교 시절은 그저 국어 시간이면 책 잘 읽는 정도의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특별히 예뻤다거나 뛰어난 재주꾼도 못 되었고,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이나 교사들이 내게 별로 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영화를 미치도록 좋아해서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영화를 봤습니다. 수업 시간이 왜 그렇게 지루했던지 학교가 끝나는 종이 울리기 무섭게 감옥에서 풀려난 기분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영화관에 가서도 보았고 텔레비전에서 틀어주는 흑백 영화로도 보았습니다. 영어 대사를 이해할 수 없으면 영상만으로도 보았습니다.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KBS 탤런트 공채 1기생으로 뽑혀 연기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열정만 가득했지 연기의 기초가 없었습니다. 손끝 하나 움직이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촬영이 없을 때는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문학작품은 나에게 사고할 재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본을 받으면 시놉시스를 보면서 내가 이 역을 맡으면 세상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준 가르침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맡은 배역이 아무리 인생의 속박에서 고통받는 역이라고 해도 그 속에 바늘귀 만한 희망이 보이는가, 그것이 내가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삶의 밑바닥을 헤매어도 그곳에 희망이 있나, 그 희망을 연기할 구석이 있나, 내일의 이야기가 혹은 그 다음이 보이는가, 끝없는 절망 속에서 이 여자가 그냥 죽음을 선택해버리나, 그렇지 않고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어디엔가는 있나, 그것을 찾고 그것을 연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생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부족한 인간인데 나를 배우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연기 생활을 정말로 그만둘 때가 되면 그것으로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안나 카레리나의 마지막 문장을 대사처럼 외웁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인생은 매 순간순간이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혜자에게. 나는 할 줄 아는 게 연기밖에 없으니까 할 뿐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고 언제나 가슴이 뛰니까. 그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니까 합니다. 예를 들어 연극을 할 때 어제의 공연을 마치고 오늘 아침 대본을 다시 읽으면 아 하고 깨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제의 관객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쪽대본을 많이 주었습니다. 나는 톨스토이가 써도 쪽대본은 안 한다 하고 했습니다. 배우도 작가가 쓴 것을 생각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배우가 꼭두각시 인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외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같니, 같다, 같구나. 이 차이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배우가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한 작품을 끝내고 나면 너무 기운이 빠져서 날마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나는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어찌 보면 늘 텅 비어 있습니다. 매미 허물처럼 연기를 할 때 마음과 머리를 너무 써서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크쇼 같은 데를 나가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연기로 내가 할 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 드라마가 저 연극이 곧 나예요 라며 인터뷰를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나는 직업란에 탤런트라고 쓰는 사람을 보면 무심결에 야, 저희는 저걸 직업이라고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놀랍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해와서 그런지 나는 연기가 직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직업이라고 하면 왠지 자존심이 상합니다. 마더의 엄마가 아들 도준이한테 너는 나야 하듯이 연기는 나입니다. 숨 쉬는 것처럼. 살아, 내 힘으로 살아. 나는 우울한 성품을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정신이 강하지 못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거나 사람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면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수면제를 사 모으러 동네 약국을 10군데나 넘게 돌아다녔습니다. 서울 회연동에 살았는데 그 동네에 그렇게 약국이 많았었나 봅니다. 하지만 자살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살기는 싫었는데 죽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 까닭없이 우울하고 절망하는 것은 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알았습니다. 책을 통해서도 나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은 부조리 연극의 배우들입니다. 단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절망과 우울증 속에서도 스스로 힘을 내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인간입니다. 신은 절대로 내가 경험한 삶이 그냥 없어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주 우울한 생각을 했든 너무 슬픈 생각을 했든 치졸하고 부끄러운 생각을 했든 그 모든 것이 내가 역을 맡을 때 조금씩 도움을 주었습니다. 내가 겪은 모든 일과 감정들이 연기에 다 투영되었습니다. 살아, 내 힘으로 살아, 내 힘을 다해 죽지 마 라는 결심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매번 처음 사는 인생으로 살았다. 마더는 봉준호 감독의 2009년 개봉 영화로 김혜자, 원빈 주연의 살인범으로 몰린 아들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는 엄마의 처절하고 극단적인 모성애를 다룬 화제작입니다. 마더 속 엄마는 삶이 불안한 여자입니다. 시골 읍내의 작은 약재상을 운영하면서 어찌어찌 알게 된 무면허 침술 치료를 가끔씩 하며 생계를 꾸립니다. 그녀에게는 단둘이 살아가는 아들 도준이 있습니다. 28살임에도 제 앞가림을 못합니다. 바보라는 말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지능이 조금 모자라는 아들이지만 엄마에게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자잘한 사고를 치고 다니는 도준에게서 엄마는 불안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어느 날 한 여고생이 머리에 돌을 맞은 상태로 살해당하고 온 동네가 뒤집힙니다. 난데없이 도준이 범인으로 몰립니다. 경찰은 어리숙해서 말이 통하지 않는 도준을 용의자로 체포해 반강제로 자백을 받아냅니다. 없는 돈에 선임한 변호사는 돈만 밝히고 뇌물 아닌 뇌물로 약초를 받아 채갑니다. 엄마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없이 착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도준이 살인을 저지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동물 같은 본능으로 비틀린 모성애를 발휘합니다. 믿을 사람 하나 없이 세상과 싸우며 진짜 범인을 찾아 나섭니다. 도준의 혐의가 굳어져 갈수록 엄마 또한 섬뜩한 광기가 커져만 갑니다. 결국 그녀는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듭니다. 무제한의 사랑에서 오는 광기입니다. 긴장과 불안이 쌓이고 작두로 약재를 살컹살컹 자르는 장면부터 신경을 깎는 분위기가 흐릅니다. 마더를 촬영하면서 평생 연기자로 당해보지 않았던 일을 다 해봤습니다. 따귀를 맞고 사람을 죽이고 불도 지르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온갖 조롱과 수모도 당했고 굉장히 특이한 상황 속에 나를 집어넣었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그동안 딱딱하게 굳어있던 것들, 고착되고 있던 생각들이나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것들이 새로워졌습니다. 땅을 일구듯이 나를 다시 일구고 새로 걸음을 준 것 같았습니다. 내게 일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현지 촬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만성인 두통도 없어지고 새로운 열정과 희열이 솟아나는 게 신기했습니다. 불씨만 남아있던 열정을 다시 타오르게 해준 봉준호 감독에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은 기억으로 산다. 눈이 부시게는 김석윤 연출가가 연출한 김혜자, 한지민, 안내상, 이정은, 남주혁, 손호준 출연해 같은 시간 속에 있지만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두 남녀의 시간 이탈 드라마입니다. 나에게는 말 그대로 인생 드라마였습니다. 한지민은 배우로 살아간다고 기가 센 여자가 전혀 아닙니다. 내가 한지민 너는 어떻게 자꾸 딸같이 그러냐? 라고 했더니 나 선생님 딸이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배우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고울 수가 있나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눈이 부시게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이정은 배우와도 함께 했습니다. 이정은 배우는 나하고는 너무 다른 사람입니다.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역을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훌륭하게 해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공부를 했고 세상에서 많이 시달린 것이 보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자신의 길을 개척한 모습이 여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눈이 부시게를 하고 나서 아, 이것이 인생이구나 하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냥 내 천성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노을이 예쁘면 예쁘다고 하고 어린아이들과 놀고 눈이 부시게에서 신비의 시계를 잘못 돌린 실수로 혜자는 한순간에 50년의 나이를 먹고 갑자기 늙은 육체가 힘이 듭니다. 느리고 힘겹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정말로 나이 먹으면 어떤 일이 어제 일처럼 확 주민이 됩니다. 어떨 때는 지금 이 순간도 아스라하게 줌아웃이 됩니다. 늙은 내가 젊은 꿈을 꾸는 건지 젊은 내가 늙은 꿈을 꾸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내레이션을 할 때 아, 작가도 이걸 느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나였습니다. 간혹 진짜 배역을 사는 것 같아 라는 시청자의 댓글을 볼 때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같아가 아니라 그게 나예요. 눈이 부시게에서 내가 찾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말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은 기억이죠. 우리는 이제까지 치매라고 하면 며느리가 밥 안 줬다고 악을 쓰는 노인만 봤잖아요.
살아보니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도 가슴 아팠던 순간도 다 소중하게 모여서 기억이 되어 뇌가 쪼그라들어도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은 기억으로 살아요.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다. 눈이 부시게 마지막 엔딩 내레이션의 대본 한 부분을 찢어들고 백상 예술대상 시상식에 간 날이 떠오릅니다. 드라마 속 장면이 아닌 시상식장 무대에 홀로 선 나는 이 내레이션을 잘 외워 독백처럼 연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을, 그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받으면 피어나는 꽃. 셜리 발렌타인은 한 중년 여성이 삶의 건조함을 깨닫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나는 이 연극이 인간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여자를 통해 인간의 의미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작품으로 셜리는 누구나 조금씩 닮은 보통 여자입니다. 나에게도 셜리의 모습이 조금은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마음속은 잘고도 깊은 상처로 금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여러 꿈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셜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표와 가방을 버린 채 그리스의 해변에 남습니다. 이제 그녀는 꿈꾸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꿈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다시금 부서질지라도 그것은 누군가에 대한 분노나 저항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기를 좋아하고 인정해주는 이와 함께 있으면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피어납니다. 18살이든 44살이든 62살이든 배우도 사랑받으면 피어나는 꽃입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매니저. 나는 매니저도 없고 소속사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매니지먼트해주는 사람도 없고 의상을 챙겨주는 코디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다 책임져야 합니다. 또 그래야만 한다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스케줄 관리해줄 매니저도 없고 의상 코디도 없이 나만큼 해서 세상에 나를 보였습니다. 작품을 고를 때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같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작품을 선택할 때는 그 여자가 지금 현실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희망의 빛이 보이는 역을 했습니다. 보는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역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삶에 절망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내가 맡은 역으로 그 절망을 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절망적이어도 저 멀리 희망이 보여서 비집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을 했습니다. 형편없는 몰골의 역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날개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날개는 누가 달아주지 않습니다. 내 살을 뚫고 나올 뿐입니다. 내 어깨에서 얼마나 아프게 나왔겠는가, 그 날개. 등가 교환과 같은 것입니다. 날개깃이 살을 뚫을 때 얼마나 아프겠는가.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고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뚫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인생 일기. 전원일기는 나에게 인생 교과서였습니다. 인간의 도리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이해와 배려와 순수가 그곳에 있었고, 사소해 보이지만 사람들의 삶을 채워나가는 꾸밈없는 일상들이 있었습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렇게 느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전원일기 덕분에 나는 많이 성숙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원일기가 내 인생에 나타나 준 것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잠깐의 배역을 맡았던 사람들이든 끝까지 함께한 연기자들이든 최불암 배우나 고두심 배우, 김수미 배우든 모두가 내 연기 인생을 관통한 만남이었고 최고의 만남이었습니다. 나를 포함해 그들 모두가 지금도 양촌리에 가면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이 다음에 죽으면 어딘가에서 다 모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 함께 다시 만나 이번 생에서 우리가 한 전원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참 행복했다고 웃으며 말할 것 같습니다. 떠나도 아주 떠나지 않는다. 마요네즈 영화 촬영 전에 최진실 배우가 우리 집에 와서 함께 대본 연습을 했습니다. 3층 내 방에서 둥근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아서 열심히 대사를 주고받은 기억이 지금도 이 방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떠났어도 아주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은 짧아도 일생 동안 기억에 남아 언제든 다시 떠올릴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건은 지루할 만큼 길어도 기억에 새겨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짧게 만나도 그 인상과 향기에 대한 기억이 오래갑니다. 최진실 배우와의 만남이 그랬습니다. 평생 잊히지 않을 배우입니다. 20살에 광고 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해 20년 동안 대중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지만 어긋난 결혼 생활로 인해 고뇌하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비운의 스타 최진실. 한창 연기를 펼칠 40살 나이에 그녀가 죽은 것은 말 나눌 상대가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조금 더 사랑이 많아서 그녀와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했으면 그런 비극을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이었을까 자책을 많이 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모래성에서 남편의 불륜을 한 여자는 남편에게 나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자기에 대해 표현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나 정신병원에 넣어줘. 왜 날 이렇게 외롭게 만들어? 하고 말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전곡을 찌릅니다. 그 대사를 하면서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여자의 절망적인 마음을, 그 괴로움을 그 이상 어떻게 더 표현을 할까? 순간순간 어떻게 이렇게 쓸까? 여자의 심리를 어쩌면 이렇게 잘 쓸까 싶어서 어떤 때는 농담이지만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김수현 작가에게 반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감성을 가진 작가의 작품과 내가 호흡을 맞춘다는 것이 감사했고 다른 작가에게는 없는 재능입니다. 김수현 작가의 작품은 다른 작가의 작품보다 더 힘이 들었습니다. 내 속까지 끄집어내려니까 어떤 때는 창자가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기를 한다는 것이 너무 쾌감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작가들은 그렇게 쓰지 못합니다.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김수현은 참으로 특별한 작가입니다. 나에게 연기는 직업이 아니라 삶이며 모든 것입니다. 배우는 이만큼 하면 됐다. 거나 이 정도면 성공했다. 라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서 해야 합니다. 용서. 나는 누군가를 용서할 일이 없습니다. 나한테 용서를 받아야 할 만큼 잘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나에게 잘해준 사람들만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용서받아야 할 일들만 있습니다.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연기자로 살아오다 보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남편에게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가끔 남편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하고 전화해서 물으면 나는 대개 없어요 하고 말했는데, 어떤 때는 순대가 먹고 싶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북창동 올라가는 길에 좋은 순댓집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그곳까지 가서 나를 위해 순대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곳 순대가 맛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너무 고급 순대였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아니, 이런 순대 말고 시장 통해서 아줌마들이 좌판에 놓고 썰어주는 그런 순대가 난 맛있어. 그럼 남편은 사람 참 하고 말하고는 밤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다시 사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했습니다. 남편이 다 해주니까 얼마나 못된 사람인가요? 내가 죽는 것은 그토록 많이 생각했으면서도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죽을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떠났을 때 충격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하고 남편을 땅에 묻으며 내내 울었습니다. 남편이 누운 자리 위로 흙을 뿌리는 것도 싫고 남편을 똑바른 자세로 불편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싫었습니다. 무덤 봉분을 만든다고 사람들이 올라가 흙을 다지며 밟는 것도 싫었습니다. 우리 남편 아프다고 밟지 말라고 제발 그대로 내버려 두라며 울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납니다. 사는 것 외에 다른 해답이 없다. 모노드라마 오스카 신에게 보내는 편지는 백혈병에 걸린 소년 오스카와 나이 많은 간호사 장미 할머니의 세대를 넘어서는 우정을 다룬 연극입니다. 삶은 고통의 연속이며 죽음은 아무도 비켜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 평생 고생만 하던 사람이 죽은 후 끝이라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나는 뒤늦게 하나님을 만난 후 천국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주면서 나의 정신 근육을 키워주셨습니다. 삶은 그냥 살아가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처음 보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너무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며칠을 살더라도 얼마만큼 가득 차게 사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삶은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본에 처음 본 느낌 그대로 삶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란 말이 있습니다. 첫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 순간순간이 새롭고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익숙하면서도 새롭게 다가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잠시 빌린 우리의 삶,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삶입니다. 너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늙은이들 얘길 누가 읽어? 솔직히 관심 없어. 안궁이라고. 디어 마이 프렌즈는 그렇게 말한 박완이 엄마의 늙은 친구들에 관한 소설을 쓰기로 결심하고서 8명의 엄마 친구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가슴 먹먹한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은 왜 그렇게 부모에게 야단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야단치는 말투입니다. 이 드라마에서도 막내 아들 민호가 나에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것이 서글펐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에서도 아들 동석이 엄마인 나에게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배우인 내가 싫어서 그렇게 악을 쓰나 하는 바보 같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는가 보다 어떻게 죽는가가 중요해지는 순간이 인생에는 있습니다. 노희경 작가가 한 말처럼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젊은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치열함을 살고 있는 나의 친애하는 친구들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는 희망을 세상에 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좋은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작품을 하는 게 꿈인 내게 참으로 감사한 작품입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결국 사랑임을 다시 느꼈습니다. 오직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 우리들의 블루스의 마지막 에피소드인 옥동과 동석의 이야기가 특히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옥동은 배를 타고 고향인 목포로 향합니다. 어멍이 말기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도 어멍 죽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겠다며 버티던 아들 동석이 여행에 함께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그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하지만 이 마지막 여행은 화해와 치유의 여행입니다. 목포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동석은 어머니에 대해서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목포에서 자신이 남겨둔 모든 것들과 이별하고 돌아온 옥동은 제주에 돌아오자 동석과 한라산으로 향합니다. 제주에 살면서도 삶에 휘둘리느라 이제껏 한 번도 한라산에 가보지 못한 옥동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촬영하던 날 날씨도 도와줘서 눈발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한라산의 배경으로 내가 이병헌 배우와 서 있는 모습만으로도 그림이 되었다고 나중에 연출자들은 말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오르다 잠시 앉아 쉬며 아들이 묻습니다. 살면서 언제가 제일 좋았어? 옥동이 말합니다. 지금. 암 걸려 아픈 지금? 아니, 너랑 같이 한라산 가는 지금. 옥동은 백록담까지 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말기암 환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동석은 자신이 백록담까지 가서 사진을 찍어올 테니 내려가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하고 하산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엄마를 부탁합니다. 엄마 때문에 화가 날 때마다 수십 번도 더 올랐던 한라산을 이번에는 엄마를 위해 오릅니다. 옥동은 동석이 찍어온 동영상을 보면서 제주와도 이별합니다. 한라산을 다녀온 옥동은 새벽에 일어나 아들 동석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그리고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의 밥을 일일이 챙겨줍니다. 그녀의 얼굴에 기쁨과 평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다음 홀로 자리에 누워 영원히 잠이 듭니다. 엄마 집에 온 아들은 미동도 하지 않는 엄마를 보고 다가와서 그녀가 죽은 것을 압니다. 이 장면에서 나는 이병헌 배우가 진심으로 연기를 하는 배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머리에 자기 얼굴을 묻고 웁니다. 내 머리가 다 젖을 만큼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은 대본에 없습니다. 그냥 나는 누워있고 이병헌 배우가 들어와서 된장찌개를 맛있게 한 숟가락 떠먹고는 어멍 자, 나 왔어, 좀 깨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에게 다가와서 내 코에 자기 귀를 갖다 댑니다. 금방 울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대본에 써있지 않습니다. 그냥 귀를 갖다 댑니다. 그러고는 내 옆에 드러누워서 가만히 다 만집니다. 죽은 내 얼굴을 자기 팔에 누이고서 이마도 만지고 코도 만지고 머리도 만집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듯이 다 만집니다. 나를 만지고 나서 나를 꼭 껴안고 아이처럼 한없이 한없이 웁니다. 그것은 지문에 없습니다. 이병헌 배우가 잘 하겠지 하고 안 써놓은 것 같습니다. 자세히 써있는 장면들도 있지만 그 장면에는 써있지 않습니다. 배우는 오직 연기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하라고 그전 장면들에서는 이병헌 배우가 더 못되게 굴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병헌 배우의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사랑한단 말도 미안하단 말도 없이 내 어머니 강옥동 씨가 내가 좋아했던 된장찌개 한 사발을 끓여놓고 처음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셨다. 죽은 어머니를 안고 울며 난 그제서야 알았다. 난 평생 어머니 이 사람을 미워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안고 화해하고 싶었다는 걸. 난 내 어머니를 이렇게 오래 안고 지금처럼 실컷 울고 싶었다는 걸. 이 내레이션이 더 가슴 아프게 시청자들에게 다가간 것은 이병헌 배우의 진심 어린 열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의 주제는 우리는 이 땅에 괴롭기 위해 불행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블루스를 본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비록 단역 같은 역이었지만 그 역을 하기 위해 몇 달을 그 여자 강옥동으로 살았습니다. 꿈과 희망을 내려놓고 안 죽어지니까 사는 여자로,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인생을 짊어진 여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생 드라마. 아버지가 미군정 시절 재무부장, 오늘날의 재무부 장관을 하셨고 6.25 전쟁 후 이승만 정부 때 사회부 차관을 하셨기 때문에 드넓은 관저인 우리 집은 매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내 밑으로 5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건곤. 이름만 들어도 가슴 아픈 내 동생 김건곤. 김건곤이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남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밖에서 다른 여자에게서 낳은 아이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나도 참 슬프게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가슴에 커다란 어둠이, 검은 부분이 생겼습니다. 나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내 동생 김건곤입니다. 딸만 있는 집에 자기가 외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남자아이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도 1살 차이밖에 안 나는 아이가. 어렸을 때 받은 충격으로 김건곤은 친구 사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김건곤은 얼굴이 그리스 조각품처럼 미남이었습니다. 당시 명문학교였던 경복고등학교를 시험 쳐서 들어갔는데 고등학생 때부터 삐딱해져서 깡패가 되었습니다. 경복고등학교의 전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학년 때부터 공부해서 서울대학교에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건곤이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은 대를 잇게 한다고 일찍 결혼을 시켰습니다. 건곤이는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원하니까 자기가 다니던 동네 체육관에서 알게 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김건곤은 택시를 타고 집에 오면서 옆에 탔던 같은 또래인 조카 2명에게 말했습니다. 연극은 끝났다. 그리고 집에 오는 신용만 하고는 그 길로 혼자 한강으로 가서 뛰어내렸습니다. 27 나이입니다. 그렇게 김건곤이 죽고 몇 달 후에 건곤의 처에게서 유복녀인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얼마 후 재혼을 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 아이를 건곤이 딸이라면서 무척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내 눈동자 속에 그들의 삶, 나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 눈동자를 가지고 나는 연기를 합니다. 커튼콜 할 때까지. 인생은 기억할 단 하루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많은 아름다운 기억들로 빛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생을 살았다 생각합니다. 나는 참 축복받은 배우이구나 합니다. 언제까지가 나의 삶일지는 모르지만 남은 삶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성실하고 아름답기를 바라봅니다. 그리 해주시기를 신께 기도하며 창을 닫습니다. 이렇게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선생님의 인생 한편 영화를 감상한 느낌입니다. 용기가 되고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연기를 향한 노력에서 나오는 그 당당함과 소신을 배우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책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